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김정식이라고 합니다. 퇴직한 지 벌써 5년이 흘렀네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고민하는 노후 문제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 월세 50만 원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한 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도 저는 하루 식비 5천 원으로 건강하게 지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처지의 노인분들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퇴직 전 저는 지방 중소기업에서 총무과장으로 27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 높은 직책은 아니었지만 회사에서는 만능 해결사로 불리며 나름 인정받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 다니던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34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자녀 둘 대학 등록금과 결혼 비용으로 거의 다 써버렸고요. 아내는 제가 일할 때부터 허리 디스크로 고생해왔는데 3년 전 갑자기 증세가 악화되어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재활치료를 위한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의료보험이 있어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비용 부담은 커서 저축해둔 돈을 거의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울 변두리 작은 월세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국민연금 120만 원, 아내의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150만 원이 저희 부부의 한 달 수입의 전부였으니까요. 여기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는 100만 원이 남습니다. 두 사람이 한 달을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일할 때 회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던 경험을 살려 우리 가정 살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시작된 제 생존 프로젝트가 지금은 삶의 지혜가 되어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첫째, 식비 관리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식비를 30만 원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하루 평균 5천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죠.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내도 이 돈으로 어떻게 두 사람이 한 달을 버티냐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될 때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 시장 탐방이었어요. 퇴근 직전, 특히 장이 파장되기 1시간 전쯤 가면 상인들이 싱싱한 채소나 생선을 반값에 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기는 대형마트보다 동네 정육점에서 잔치용이나 행사용 세일 상품을 찾았고요. 한 번은 삼겹살이 100g당 990원에 할인하는 날이 있어서 10kg을 사서 소분해 냉동 보관했던 적도 있습니다. 둘째, 식재료 보관법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예전에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잊어버려 버리는 식재료가 많았는데 이제는 냉장고 문에 메모판을 붙여 보관 중인 식재료와 유통기한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선식품은 구입 즉시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하고 매주 일요일에는 냉장고 정리를 하며 식재료 현황을 파악했지요. 특히 채소는 싱싱할 때 손질해서 냉동 보관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시금치나 부추 같은 잎채소는 데친 후 소분해 냉동하면 영양소도 맛도 크게 손실되지 않더군요. 양파, 마늘, 파 같은 향신채소도 다듬어서 냉동실에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셋째, 일주일치 식단을 미리 계획했습니다. 냉장고 속 식재료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주일 식단을 짜는 것이지요. 같은 식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 먹었어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 두부찌개를 해 먹었다면 남은 두부는 화요일에 두부조림으로 수요일에는 두부 샐러드로 변신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재료 낭비를 최소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움의 미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내도 처음에는 불평했지만 점차 저와 함께 식단 계획을 세우고 요리하는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넷째, 간단한 반찬 위주로 식단을 꾸렸습니다. 화려한 한상 차림보다는 밥과 국 그리고 23가지 반찬으로 식사를 해결했어요. 특히 계절 채소를 활용한 나물 반찬을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이게 의외로 경제적이면서도 건강에도 좋았습니다. 김치는 반찬의 기본이잖아요. 배추김치, 무김치, 열무김치 등 종류별로 만들어두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계절마다 김장철에 대량으로 담가두면 훨씬 경제적이었지요. 예전에는 사서 먹었는데 직접 담그니 비용도 훨씬 절약되고 맛도 더 좋았습니다. 다섯째, 외식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외식 한 번 하면 3만 원은 훌쩍 넘어가는데 그 돈이면 집에서 3일은 거뜬히 먹을 수 있으니까요. 부득이하게 외출했을 때는 도시락을 싸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하기도 했지만 점차 도시락 문화의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섯째, 식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채식 위주 식단이었습니다. 육류는 주 1회 정도로 제한하고 대신 콩, 두부, 달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했어요. 처음에는 고기가 그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채식 위주 식단에 적응하게 되었고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고구마 같은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채소를 식단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특히 콩나물은 가격 대비 영양가가 뛰어나 자주 활용했어요. 콩나물국, 콩나물무침, 콩나물밥 등 다양한 요리로 응용이 가능했죠. 일곱째, 간식도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과자나 빵 대신 고구마나 감자를 삶아 먹거나 남은 밀가루로 부침개나 핫케이크를 만들어 먹었어요. 특히 제철 과일을 활용한 간식은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특히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는 식혜였어요. 밥과 엿기름만 있으면 맛있는 식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식혜는 달콤하면서도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자주 해 마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식비 관리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상했던 30만 원보다 적은 약 28만 원으로 한 달 식비가 해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체중도 자연스럽게 5kg 정도 빠지면서 건강 상태도 좋아졌습니다. 혈압,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하지만 식비만 줄인다고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절약이 필요했어요. 두 번째로 절약에 성공한 부분은 공과금이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는 모두 뽑아두었고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난방기 대신 내복을 입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를 활용해 세탁기나 전자레인지 같은 전력 소모가 큰 가전제품을 사용했죠. 수도 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설거지할 때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양치질할 때도 컵에 물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목욕 대신 샤워를 하고 샤워 시간도 최소화했어요. 또한 빨래는 모아서 한 번에 세탁했습니다. 가스요금 절약을 위해서는 압력밥솥 대신 전기밥솥을 사용하고 요리할 때는 여러 반찬을 한꺼번에 만들어 냉장 보관했습니다. 조리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했고요. 이러한 노력 덕분에 공과금이 월 평균 15만 원에서 8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7만 원 정도 절약된 셈이죠.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점차 절약 습관이 몸에 배면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통신비도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필요 이상의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최저 요금제로 변경했어요.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만 인터넷을 사용하고 불필요한 케이블 TV 채널도 해지했습니다. 월 8만 원 정도 나가던 통신비가 3만 원대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주거비 절감이었습니다. 당시 50만 원짜리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좀 더 저렴한 곳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여러 지역을 알아본 끝에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20평형 빌라를 구했어요. 서울보다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시설도 부족했지만 월세가 15만 원이나 줄어든 것이 큰 이점이었습니다. 게다가 도시 외곽에 있어 공기도 좋고 주변에 작은 산과 공원이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았죠. 이렇게 식비 2만 원, 공과금 7만 원, 통신비 5만 원, 월세 15만 원을 절약하니 월 29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겼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성과였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자는 생각에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0대 초반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몇 달간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정보를 얻게 되었고 거기서 주 2회 하루 3시간씩 근무하는 경비원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어요. 월 35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이마저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와 소통하는 기회가 생겨 정신적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이렇게 절약과 일자리를 통해 월 64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기자 저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일단 30만 원은 비상금으로 저축하고 나머지는 문화생활과 취미활동에 사용하기로 했어요. 먼저 아내와 함께 지역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특히 서예와 요가 수업이 저렴했어요. 월 1만 원 정도의 수강료로 취미활동도 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었죠. 또한 가끔 주변 산이나 공원으로 소풍을 가는 등 소소한 나들이도 즐겼습니다.
도서관도 자주 이용했어요. 시립도서관에서는 책을 무료로 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행사와 강연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독서 모임에도 가입해서 새로운 지식도 얻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즐거움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즐거움은 텃밭 가꾸기였어요. 빌라 옥상에 작은 공간을 임대해 상추, 고추, 파, 방울토마토 같은 채소를 직접 재배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이 생기면서 제법 괜찮은 수확을 거두게 되었어요. 신선한 채소를 직접 길러 먹는 즐거움도 있고 식비도 더 절약할 수 있었죠. 특히 제가 가장 애착을 갖고 키운 것은 고추였습니다. 매년 봄에 모종을 심어 가을까지 수확하는데 한 번 심으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경제적이었어요. 수확한 고추는 말려서 가루를 내거나 고추장을 담그는 데 사용했습니다. 직접 담근 고추장은 맛도 일품이었고 선물로도 인기가 많았어요. 이렇게 절약하고 조금씩 벌어가며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3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한 돈으로 약 1,800만 원의 비상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이 돈은 앞으로 있을지 모를 큰 지출이나 의료비를 위해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의기투합해 실버 공동체를 만들게 된 거예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모여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임이었죠. 우리는 매주 한 번씩 모여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당 5,000원씩 모아 장을 보고 돌아가며 요리를 맡았어요. 혼자서는 만들기 어려운 다양한 음식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컸습니다. 게다가 대량으로 장을 보니 훨씬 경제적이었고요. 또한 서로의 재능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옷 수선을 잘하는 친구는 다른 이들의 옷을 고쳐주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친구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주는 시기였죠. 저는 오랜 총무 경력을 살려 재무 관리와 절약 노하우를 공유했고요. 이런 공동체 활동은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외로움도 덜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작년에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시니어 강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제가 가진 절약 노하우와 생활의 지혜를 다른 노인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했고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어요. 월 2회 각 2시간씩 강의를 하고 해당 5만 원의 강사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월 1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긴 셈이죠. 그런데 돈보다 더 값진 것은 제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이었어요. 강의를 들은 어떤 분은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얻었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내의 역할도 컸습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고 저와 함께 절약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었어요. 특히 요리와 재활용품 활용 면에서는 저보다 더 창의적이고 능숙했죠. 아내는 오래된 옷을 리폼해서 새 옷처럼 만들거나 헌 양말로 인형을 만드는 등 재활용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물물 교환도 활발히 했어요. 우리가 직접 기른 채소와 다른 이웃의 과일을 교환하는 시기였죠. 이런 활동들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지만 무엇보다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의 한 달 수입은 국민연금 120만 원, 아내의 기초연금 30만 원, 경비원 일자리 35만 원, 강사활동 10만 원으로 총 195만 원입니다. 여기서 월세 35만 원, 식비 28만 원, 공과금 8만 원, 통신비 3만 원, 의료비 10만 원 등 기본 생활비로 약 95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저축과 취미활동 그리고 작은 행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지출이 생기면 감당하기 어렵고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도 커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의 삶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지만 마음만은 부자라고 느끼니까요. 제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절약과 인색함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절약은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지혜이지만 인색함은 필요한 곳에도 쓰지 못하는 마음의 빈곤입니다. 저는 꼭 필요한 것에는 아끼지 않되 불필요한 것에는 과감히 지출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둘째, 소유보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질적인 풍요보다 의미 있는 시간과 관계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직접 요리해 나누는 식사가 더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셋째,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60대가 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멈출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갖고 있기에 그것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요? 사실 처음 연금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나라는 걱정이 컸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창의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특히 저희 부부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은 매실청입니다. 매년 5월이면 시장에서 저렴하게 매실을 대량으로 구입해 직접 매실청을 담그는데 이것이 1년 내내 저희의 건강 음료가 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매실청 한 스푼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 소박한 습관이 건강에도 좋고 마음의 여유도 가져다 줍니다. 매실청은 만들기도 간단해요. 매실과 설탕을 10일 비율로 섞어 유리병에 넣고 몇 개월 숙성시키면 끝입니다. 한번 만들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고 소화도 잘 되게 하며 피로 해소에도 좋다고 하죠. 저희 부부는 이 매실청 덕분에 감기도 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명절마다 찾아오는 자녀들과의 만남입니다. 비록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설날과 추석에는 꼭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부모님을 보며 안쓰러워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저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존중해주고 있어요. 딸아이는 가끔 아버지, 어머니가 요즘 더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하지만 마음의 여유와 지혜를 찾게 된 저희의 모습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사실 저희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녀들이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들도 각자의 가정과 삶이 있으니까요. 대신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퇴직 후의 삶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막막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더 충만해졌으니까요. 특히 요즘 저는 노후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후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의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날이 행복하고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 문제로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오늘 하루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내일의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찾아 적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 예쁜 구름, 시장에서 만난 친절한 상인, 텃밭에서 처음 수확한 방울토마토 같은 소소한 것들이 감사 일기의 주제가 되었죠. 이런 습관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우울한 기분이 들 때도 금방 극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최근에 미니멀리즘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생활 방식인데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정리정돈도 쉬워져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죠. 한 번은 집안의 모든 물건을 점검하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기부하거나 버리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아까워서 망설였지만 막상 실행해보니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은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가 생겨 집이 훨씬 깔끔해졌고요. 특히 옷장 정리를 할 때는 정말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옷들이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거의 입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평소 즐겨 입는 옷 몇 벌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어요. 그 결과 아침마다 옷을 고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세탁과 정리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렇게 미니멀한 생활을 추구하다 보니 소비 습관도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물건을 살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가치를 더할 것인가? 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가 줄어들고 정말 필요한 것에만 돈을 쓰게 되었죠. 이런 소비 습관의 변화는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더 나아가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서 정신적인 자유로움도 느끼게 되었어요. 가끔 주변 사람들은 제게 그렇게 아끼며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아끼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곳에 집중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건강이나 관계, 의미 있는 경험 같은 것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렴한 식재료로 요리를 해도 영양 균형은 철저히 고려합니다. 값비싼 영양제를 사는 대신 제철 채소와 과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양소를 섭취하죠. 또한 비싼 운동기구를 사는 대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모임 대신 진심 어린 대화와 소소한 도움을 나누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든다고 믿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지속 가능한 생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는 생활 방식이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사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며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식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남은 음식은 창의적으로 재활용하고 장을 볼 때는 필요한 양만 구매하며 냉장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절약과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번거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되었고 작은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죠. 돌이켜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저희 부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탓하며 불행해하거나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죠. 다행히 우리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결과 지금의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부의 정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만족,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창의적인 방법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특히 중요한 것은 계획입니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작은 목표부터 하나씩 달성해 나가면 점차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학습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지만 복지관에서 무료 강좌를 통해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혔고 덕분에 강사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더 나누고 베풀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실천해보니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나눔을 통해 더 큰 네트워크와 지지체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며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줄 아는 마음이니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들의 지저귀를 들으며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만든 저녁 식사를 나누며 그날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록 연금 120만 원, 월세 35만 원 내고 하루 식비 5천 원으로 사는 삶이지만 저는 이 소박한 일상에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